자, 오늘 설교 하겠습니다. 10년 후 당신의 일자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실까요? 안녕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듯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5천만 인구, 그리고 남한이란 땅은 굉장히 좁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10년 후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참고로 MBC 스페셜 10년 후 그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일자리가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거죠.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어쨌든 이런 5천만 인구,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과연 우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만 보면 10년 후에 여러분의 일자리가 안녕할지 안녕하지 않을 수 있을지가 대충 윤곽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그래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오기 전에 무언가라도 그 위기를 해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듣고 나시면 우리가 단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지 진짜 큰 위기가 여러분들이 오고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려면 지금부터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서민들은 더 앞으로 다가오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그 파괴력과 속도, 시스템적인 균열로부터 서민들은 더욱더 그 위험이 크게 노출되어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서민들은 지금부터 깨어나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쩌면 10년 후에는 여러분의 일자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을 그럴 위기에 처할런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국의 상황은, 그리고 일자리,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지만 제가 어떤 위기가 있는지 늘 강의 때는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큰 구조에서 위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어떤 정책이나 국가적인 그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단시간에 20살이 돼서 생산 가능 인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죽고 나서나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극복할 수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 이게 바로 저출산 고령화인데요. 개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처럼 계속 진행되면 한국 경제는 멈춘다. 제 말이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최고령자 한국입니다. 한국은 예상보다 빨리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2017년은 기점으로, 작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고령자를 65세 이상이라고 그 유엔이 정했는데요. 전체 인구 중 고령자가 14%를 넘겼습니다. 이걸 고령사회라고 하고요. 그보다 좀 더 높아지는 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프랑스보다 빠른,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전체 인구의 14%를 넘겼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거 심각한 겁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죠. 지방은 이미 고령자가 동네의 주력 인구로 부상했고요. 비근한 여러분, 시골 한번 가보십시오.
젊은이들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환갑 넘은, 환갑이 넘은 그런 세대가 청년회장 자리에 계시고요. 고령 인구를 위해서 현대판 보부상이 등장해가지고 생필품을 배달해 줍니다. 왜? 가게가 없어요. 가게가. 그쪽에다 가게를 차리면 그냥 망해버리기 때문에 가게가 없어서 보부상이 생필품을 지고 가서 날라줘서 뭐 치약이니 비누니 뭐 약이니 이런 것들. 읍면동에는 고령질환에 특화된 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요. 고령질환, 뭐 퇴행성 관절염부터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이대로라면 한국의 농촌, 한국의 어촌, 한국의 지방은 곧 서울의 내일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청년 인구가 집중된 서울에서조차 고령사회의 파고가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지하철을 한번 타보십시오. 서울에서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부쩍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분들이 많아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수도권조차 그럽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농촌에 청년이 없는 건 오래된 일입니다. 아기 울음소리 끊긴 지 오래고요. 학교, 휴교, 폐교 잇따르고 있고요. 아이들이 없어서 신입생이 없어서 문 닫는 농어촌 학교들 수두룩합니다. 문 닫힌 농촌 상권 인적조차 없어요. 지나다니는 도둑고양이들만 야옹 야옹 하고 있어요. 과소마을, 인구가 지나치게 적은 마을을 과소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소마을을 넘어서 한계취락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계취락은 존속이 어려운 공동체 또는 마을을 뜻하는데요. 지금 농어촌은 이런 상태입니다. 한계취락이 되고 있습니다. 존속이 어려워요, 그 공동체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쏟아지는 거고, 그러면 점점 또 농어촌은 피폐해지는 거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식량 전쟁이 올 건데요. 농촌에 일꾼이 없어가지고 농촌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식량 주권을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여러분 저거는 에어컨이나 자동차 뜯어먹으면 살 수는 없잖아요. 배고픈데 타이어 한 짝 뜯어먹을까? 못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농어촌이 이렇게 돼버리면 먹거리 주권을 빼앗겨버리면 나중에는 야, 니네 쌀 줄 테니까 자동차 헐값 해줘. 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여러분 농어촌은요, 그 나라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빼앗기고 있습니다. 농촌에선 손자를 열어둔 부녀회장이 세댁으로 불리고 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65세 어른이 청년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충청북도 보은군에는요. 80세 이상만 출입이 허용되는 경로당까지 생겨났습니다. 80 이전은 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80 이전은 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농어촌 지역은 이미 노인천하를 이룬 지 오래입니다. 2010년 5월 전국의 요양병원도 740개에서요. 2017년 5월 불과 7년 만에 1512개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의원은 동일 기간에 1만 1311개에서 1만 4047개로 증가했습니다. 고령산업의 전형적인 변화입니다. 강남 지역의 웨딩홀도요. 2016년 6월 152개에서 1년도 안 된 2017년 4월에는요. 100개만 남았습니다. 52개가 폐업했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수는요. 2012년 900곳에서 2017년에는 740곳으로 줄었고요. 취약아동이 아이를 안 낳으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를 안 낳죠. 취약아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학교, 학원, 구조종 태풍에 그대로 노출돼가지고요. 학원이 문을 닫고요. 학교가 문을 닫고요. 유치원이 문을 닫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데 여러분 독서실, 진학학원 이런 거는 굉장한 호황 업종이었거든요. 지금은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면서 그 자리가 속속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원으로 자리 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뉴스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찾으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 챔피언스 리그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나와 해태의 야구 게임에 관계가 있고요. 우리의 관심은 어떤 드라마에 가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참. 드라마가 우리 밥 먹여주지 않거든요. 스포츠가 우리를 밥 먹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이런 엄청난 시대가 급변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 인구예요. 그리고 한정된 땅덩어리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어요. 인구가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 주체는 알겠지만 경제 3주체는요. 정부, 기업, 가계입니다. 정부, 기업, 가계가 다 뭘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인구예요. 인구가 있어야 정부가 나오고요. 인구가 있어야 기업을 하고 인구가 있어야 가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인구가 늙어가고 근본적인 인구가 아이가 없어서 낳지를 않는다면 과연 정부, 기업, 가게가 존재하겠습니까?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아니고 이미 위기가 왔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챔피언스 리그 레알 마드리가 이겼네, 뭐 리버풀 이겼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령화가 진행되면요. 고령화가 일자리나 일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걸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데요. 인구 증가율이 1961년에 3.01%에서 2015년 말 기준 0.38%로 하락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32년, 불과 15년 정도 남았는데요. 2032년경에는요, 5,200만 명을 정점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2050년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국가라고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시켰어요. 경제의 총 공급 규모를 축소시킵니다. GDP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GDP가 1%가 낮아지면 일자리가 몇십만 개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GDP가 1%가 낮아지면요. 여러분의 일자리가 몇 퍼센트라고 그러더라? 아니, 몇십만 개라도, 수십만 개.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았는데 지금 까먹었는데요. 수십만 개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1%가 낮아지면.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시켜서요, 경제의 총 공급 규모, GDP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일자리가 없는데, 지금도 청년 실업이 10%를 넘었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이대로 계속되면요, 여러분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없어집니다. 또한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 자체의 고령화에도 유발해서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또한 고령화는요, 소비 침체를 부릅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기업들이 막 활발하게 어떤 거를 생산하고 그것을 누군가 소비해 줘야지 그래야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고령화는요. 소비 여력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합니다. 여러분 노인분들이 스마트폰 뭐 2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거 봤어요? 여러분 노인분들은 소비 여력을 그러니까 가지고만 있으려고 하지 그것을 풀어서 뭔가를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젊은이들이 많아야 기업들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혹은 뭐 빨리빨리 바꾸는 스위치하는 소비의 탄력성이 높잖아요. 젊은이들은. 노인분들은 소비의 탄력성이 없어요. 잘 안 바꿔요. 뭔가를 잘 안 사고요. 뭔가를 잘 드시지도 않아요. 그냥 쌓기만 하시는. 왜? 그 위험 회피에 대한 생각들이 젊은이보다 더 강하거든요. 노인분들은. 그래서 고령화가 계속해서 이대로
진행되면요. 그러면 여러분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비 여력은 있지만 소비를 안 하시니까. 그럼 기업이 생산을 줄일 테니까. 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일자리가 줄을 테니까. 또한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요. 세입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세입 감소가 오면 무엇을 줄이죠? 지금 그래도 공공근로 일자리를 우리의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가지고요.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가 결국 뭐도 줄이게 되겠어요? 공공 일자리. 예, 역시 일자리 감소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고령화는. 또한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건강, 의료, 복지 등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죠. 그러면 이 정부가 일자리 정책이나 혹은 뭐 청년 대책이나 혹은 뭐 수출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세금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돈들이 어르신들을 부양하기 위한 건강, 의료, 복지 등으로 다 지출하게 되면 결국 또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또한 장수에 따른 리스크 증가하면서요. 사회적인 불안감이 확대됩니다. 그럼 이쪽에 치안 쪽으로 또 돼야 되고 더 나아가 노부모 그리고 뭐 그 배우자에 대한 부담, 자녀들 뭐 키워나가는 거 이런 뭐 다 복합적으로 물려가지고요. 결국 노령 인구의 빈곤과 고립 이런 우려가 커지면 역시 역시 정부나 기업이나 가게 모두 다 그 일단은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안정적인 왜 지금 위험하니까 뭔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10대 기업들의 유보율, 현금 유보율, 돈을 벌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재워놓는 겁니다. 유보율이 지금 천문학적인 규모죠. 기업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안 쓰는 거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장수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면요. 이 노인분들 그리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당장 여러분 이제 1700만 중년의 일자리가 위기에 오는 그런 시대가 발생되는데요. 2018년까지, 2020년인가요? 2018년, 2020년까지 700만 명의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하죠. 그분들 은퇴하고 나면 예전만큼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단 소비를 줄입니다. 그런데 그 70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20년부터 2029년, 9년 정도가 더 지나면 광의의 베이비 부모,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요. 그 수를 합하면 1700만입니다. 그러니까 2029년 불과 이제 한 10년 정도 후면요. 65세에 진입하는 인구가 한국에요. 1700만이 됩니다. 1700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5천만 인구 중에 인구는 늘지 않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비 부모가 은퇴가면 소비혈이 확 다운됩니다. 확 다운돼요. 예전에 닭을 일주일에 뭐 한 번 시켜 먹었으면요. 은퇴하고 나면요. 2달 한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년 파산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중년 파산의 위기. 1700만 명에 달하는 상당수의 베이비 부모가 2020년이 되면요. 중년의 한가운데 포진합니다. 중년의 한가운데라는 것은 45세, 65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의 공급은 일자리 수요가 계속 적은 상황에서 모두가 결국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오냐? 고용의 위기가 오고요. 가족의 위기가 오고요. 심리의 위기가 오고요. 질환의 위기가 오고요. 사업의 위기가 오고요. 이런 5가지 위기가 폭탄이 돼서 한국 경제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1700만이 적은 인구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한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주체가 기업, 정부, 가게라고 했는데
이 5천만 중에 1,700만, 거의 3분의 2인가요? 3분의 2는 아니지. 거의, 뭐야, 이거. 5분의 2? 5분의 2 정도 되는 인구가 고용위기, 가족위기, 심리위기, 질환위기, 사업위기를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고용위기가 오죠. 실업자가 됩니다. 해고나, 해고가 현실되고, 그럼 소득이 단절되겠죠. 재취업을 한다 해도 신분이 하락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위기는 점차 가족을 괴롭히겠죠. 아버지, 대학 들어, 임마 돈이 어딨어?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부부 간에, 야봐! 돈 벌라! 그리 되겠죠. 그럼 가족의 위기가 오면 심리가 흔들립니다. 이 자살도 급증할 거고요.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심리와 가족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질병이 오죠.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택하는 게 닭집이겠죠. 커피숍이겠죠.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요즘 우리나라 자영업하면 거의 망합니다. 이처럼 고용위기가 오면 가족의 위기가 오고, 이것은 심리위기를 부르고, 심리위기는 질환위기를 부르고, 결국 뭐 아니면 도다, 마지막 수단으로 무슨 도박하던 식으로 사업을 하면 그냥 쫄딱 망하고, 그럼 결국 그 가정은 피폐되는 건데, 1,700만에 달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과정들을 겪는다면, 결국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겠다.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현재 위기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그냥 내비둬도요, 여러분 일자리 거의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제가,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자, 지금도 이런데 4차 산업이 본격화 도래에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4차 산업이 되면요. 가장 단적인 예로 기술의 진보인데, 기술의 역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앗아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기능이 다 담겨 있죠. 만보기 있죠, 계산기 있죠, 후레쉬 있죠, 각종 앱이 있죠, mp3 있죠, 라디오, TV, 필기구, 노트, 다이어리, 게임기, 반주기, 녹음기, 카메라, 시계, 뮤직 플레이어, 이거 다 예전에 하나씩 각 분야로 제조하던 것들입니다. 이 제조에 그래도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했었죠. 근데 스마트폰 하나가 나오면서 이 모든 제조가 싹 다 사라졌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기술의 역설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결국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주었나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지금 이익을 얻는 기업은요, 애플, 삼성, 요 정도뿐입니다. 지금 그 몇 개의 기업들이 만보기, 계산기, 후레쉬, mp3, TV, 필기구, 노트, 다이어리 이런 그동안의 모든 그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기업들의 이익을요, 다 그냥 휩쓸어 갔습니다. 엄청난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 로봇,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디지털, 요 정도만 보면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개만 볼게요. 로봇만 하나 봅시다. 로봇. 옥스퍼드 대학교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가요, 2034년이 되면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의 47%가 자동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34년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아직 다 안 죽을걸요? 34년이면? 그래도 살아있고 일해야 될 나이일걸요? 지금 2018년, 거의 2020년이라고 하면요, 한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얘기 아닙니다.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34년이 되는데도 야, 일자리 안 줄었는데 47%안 줄었는데 저한테 와서 따지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책에서 읽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정보를 찾아서 그냥 제공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 20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여러분들 해당되나 잘 보세요. 텔레마케터,
타이피스트, 데이터 입력 관련 직업, 법률비서, 재무 담당 직원, 설문조사관, 검량인, 물건을 분류하거나 나누는 사람, 행정 업무 담당자 및 관리직, 회계 격리 장부 담당자, 보험회사의 일반 사무직, 은행과 우체국의 창구 직원, 지자체 행정관, 비정부기관 행정관, 도서관 사서, 조립 수리기술자, 목수, 교환원 및 콜센터 직원, 섬유산업 종사자, 회계원 및 회계사, 접수 담당자, 화물 배송 회사의 사무원. 앞으로 로봇이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봇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사라질 가장 높은 직업 20개가 이건데요. 이것들이 다 어떤 직업들이냐? 대체로 서민들 직업들입니다. 전문가들은요, 2025년까지 미국의 로봇 수는 4배가 증가하고 노동자 1000명당 로봇의 수가 5.25대를 초과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25년까지 고용 비율이 1.76%포인트 하락하며 임금은 2.6%가 하락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겁니다. 앞으로 로봇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2020년 이후부터 로봇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이제 공장에서 매일 500명 되는 공장이 조립 공장이 있었으면 그 500명 되는 조립 공장에서 한 50명 정도만 남기고 450명이 해고된다는 뜻입니다. 그 50명은 누구냐? 관리자일 겁니다. 관리자들. 로봇을 버튼을 누르고 로봇을 프로그램하고 로봇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관리자들. 그들 한 50명만 남기고 450명은 해고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봇을 관리하는 전문 직종들은 그래도 어쨌든 다 공부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력도 막 굉장히 좋아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지금 우리 쪽으로 예를 들면 S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나머지 그냥 일반대 나오고, 고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거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 최고의 학벌 아니면 아예 대학을 안 다니는 것이 날 정도의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로봇이 4차 산업이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요, 서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들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거의 잃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로봇에게 우리는 거의 다 우리가 가진 기존에 누리는 일자리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도 우리 권상사님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군인도 이게 안전할 것이 아닙니다. 로봇으로 군인들이 대체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역시 그 로봇을 지금의 군인들이 없어지고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분들만 남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군인들은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로봇이 군사로 사용되는 것은 아직 본격적인 기술력이 더 발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산업보다는 그래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군인이라고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는 시대,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런 시대를 만들어버릴 겁니다. 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보면 로봇이잖아요, 다. 그래서 지금 군사용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더 당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MBC 다큐 10년 후 당신의 일자리는, 이거 꼭 보세요. 여기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텔레마케터, 중간관리자, 영업사원, 방송작가, 아나운서, 회계사, 의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전문직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펌 같은 경우요, 외국에서 지금 변호사들이 그 로펌 회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인 거 아십니까? MBC 다큐멘터리 보시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인공지능으로 쉽게 이런 거예요.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0건을 한다. 인공지능은요, 1시간에 수천 건을 검토한답니다. 서류를.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서비스하는 회사를 상대로 변호사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의사들도요, 의사들이 어떤 암 치료, 암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그 확률보다, 미리 알아내는 확률보다 로봇이, 인공지능이 먼저 캐치해내는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정확하고 정밀하고 빠르답니다. 이제 의사, 회계사, 변호사, 검사, 판사까지 심지어 전문 직종들도 인공지능 앞에 전문 직종들도 일자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인공지능으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의사의 논문 분석률이 10만 배 이상. 물론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이 뭐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터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더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감정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 그렇게 따지면 인공지능은 욕심이 없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날카롭고 빠르고 냉철한 분석,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나쁠 거야? 아니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훨씬 더 많이 속습니다. 인간의 뇌에. 인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피자를 굽고요. 인공지능이 뮤직비디오를 만들고요. 광고를 기획하고요. 인공지능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글을 쓰고 리포터를 하고 판사 역할을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 되었을 때 우리의 일자리는, 여러분의 일자리는, 여러분 가장 많은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무인 자동차인데요. 로봇도 많이 뺐고 인공지능도 많이 뺐는데 무인 자동차도 많이 뺐을 겁니다. 에너지혁명 2030의 저자 토니 세바는 그 책에서요. 2030년 미국 내 95%의 승객이 무인 자율 주행차를 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에너지혁명 2030 시간 있으면 보십시오. 볼만합니다. 미국 내 95%의 승객이 무인 자동차를 타면 어떻게 되냐? 결국 자동차 회사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 저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기술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기술이다라고 최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대부분의 도시들은 무인 자동차가 거리로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현재 거두는 세금 수입의 50% 이상을 잃는답니다. 여러분이 과속할 때 그 다 세금 국가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주차 위반부터 해가지고 뭐 가장 기분 나쁜 게 그 주차 딱지 떼는 거, 과속으로 딱 차각 찍혀가지고 되게 기분 나쁘죠. 무인 자동차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요, 네, 그런 거 찾기 힘들어집니다. 아마 경찰관 수도 줄어들 겁니다. 소매 판매 감소로 자동차 산업의 지형이 바뀔 거고요. 미국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판매세 수입 중 약 40%가 자동차 판매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무인 자동차가 일생활에 보급되면요, 사람들 자동차 안 삽니다. 어떤 세상이 오냐면 지금은 차가 내가 주차장에 차를 넣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차를 갖고 내가 어디를 가고 무인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요, 내가 출근할 때 앱으로 차를 불러요. 그럼 차가 어디 있다가 비는 차가요 쭉 와가지고 나를 태우고 가요. 나를 그 차에 내려줘요. 그 회사에 내려줘요. 나는 출근해요. 그러면 그 차는 또 다른 누군가가 부르면 그 차가 지 혼자 가가지고 그 또 다른 승객을 태우러 가요. 이제 주차장에 차를 안 놔요. 퇴근할 때 내가 어디 갈 때 앱을 부르면 차가 와요. 무인 자동차가 와서 나를, 이제 차는요,
그동안에 나를 과시하고 그동안에 나를 어디로 데려다주는 수단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단순하게 이동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내가 어디 갈 때 나를 그냥 데려다주는 수단 요걸로 바뀌면요 자동차 판매가 줄어듭니다. 일단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책에 나온 내용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소매 산업의 10% 이상은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동차의 소유 개념이 사라지면 무인 자동차가 되면 자동차 소유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렇게 자동차 소유가 아니고 그냥 자동차는 이동수단에 불과해 라는 인식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지게 될 텐데 그리 되면 주유소, 세차장,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교체 등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그리고 자동차 부품 상점들, 렌트카 대행사, 자동차 보험 사무소 등 급속히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차지하는 일자리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일자리,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강국이었고요. 그동안 한국을 먹여 살렸던 10대 수출 업종 중에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산업도 굉장히 큰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먹거리 산업이었는데 무인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한국을 먹여 살렸던 자동차 시장이 줄고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줄면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지금 무인자동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면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들이 바뀔 텐데요. 그에 관련해서 미래 예측 기법을 도입해서 예측한 미래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교통과 관련된 경찰, 변호사, 운전교육 분야가 사라질 것입니다. 무인차로 전환되면 과속 위험 없고요. 음주운전, 난폭운전 사라지고요. 미국의 경우 도시에서 경찰 인력의 80%가 교통통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관의 80%가 교통통제 업무입니다. 근데 무인 자동차가 본격화되면 음주운전, 과속, 주차 단속 업무 사라지고요. 경찰 업무 부서 최소한 축소되고요. 옷 벗는 경찰관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또 교통 법규 관련된 법원, 판사, 변호사, 운전교육, 음주운전, 검문경찰, 자동차 교육시설 등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대형 상점의 위치가 재배치되게 됩니다. 무인 자동차로 주차 소유가 감소하면요, 매장의 위치가 재배치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인 자동차가 신속하게 차를 세울 수 있고 승객이 쉽게 내려서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요, 지하도 상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라져서 의료비용 줄어들고요. 이와 관련된 직종 사라지고요. 유류세, 자동차 면허 등록 소멸되니까 이와 관련된 직종 사라지고요. 자동차 보험 산업 사라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직종 사라지고요. 전반적인 운송비용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트럭으로 어떤 그 수출에 필요한 물건을 필요하다면 이제 무인 주행 트럭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운전 관련 직업인 택시, 버스기사, 개인 고용 운전기사, 배달기사, 택배기사, 견인차, 리무진, 지게차 굴착기, 크레인 등 특수자동차 운전기사까지 전부 다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게 지금 지나친 비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늘 쟤는 너무 비관적인 것 같아.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전문 서적을 탐독해서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강의해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누가 써놓은 책입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무인 자동차 시대에 사라질 20가지 일자리, 운전면허 시험, 교사, 시험관, 운전면허 관련 시험 교사, 운전면허 관련 시험관, 교통 리포트, 교통 분석원, 자동차 렌트 대리점 직원, 자동차 충돌 시험 연구원, 자동차 수리점 및 자동차 부품 상점 직원, 주차 단속원, 주차 요금 진수원, 신호등 설치업자, 도로 주차장 차선 도색업자 등등. 지금 현재 여러분 이 교통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자리가 무인 자동차가 본격화되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 책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의 예언의 고개가 상당수 끄덕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판매사는 없어질 거고요.
물론 무인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원이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겠죠. 자동차 경매원, 보험 대리인, 보험 손해사정인, 보험 콜센터 직원 등등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이제 4차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로봇,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필연인데요. 필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거 거부하면 나라 망하는데요.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도 로봇,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세상이 본격화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일자리의 지위들은 진짜 그냥 다 사라질 겁니다. 많이 사라질 겁니다. 전문 그 분야의 초전문가 몇몇 빼고는요 거의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비근해로 이제 드론이 본격적으로 택배나 이런 것들을 운송하게 되면요 슈퍼마켓 사라집니다. 마트, 이마트 이런 거 사라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쇼핑을 가는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딱딱딱딱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면 거기서 바로 드론을 통해서 배송이 되는데 내가 굳이 이마트 가서 왜 그 시간을 다 버려가면서 장을 보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장을 안 보면 이마트가 왜 존재합니까? 슈퍼마켓이 왜 존재하게 됩니까? 자체를 다 바꾸게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삶 자체의 구조들을 다 바꾸는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때 일어났던 혁명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생활 방식 자체를 인류의 생활 방식 자체를 다 바꿔버릴 겁니다. 엄청난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차 산업만 여러분 고민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근로 고용 지금 현재 그 임금 근로자가 2천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80%를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한 20% 되는데요. 근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어쩌면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대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지금 외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젤3 모멘트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국내 생산보다 해외 기지 생산이 3배 이상 많습니다. 러시아, 유럽, 터키 등으로 같이 나간 업체만 600개사에 이릅니다. 또한 현재 삼성이 베트남의 공장 그리고 생산시설 협력업체에 투자한 규모는 11조 원이 넘었고요. 2017년까지 20조를 책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현대, 삼성 이런 기업들을 한국 기업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베트남에 투자된 현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된 돈은 510억 달러고요. 진출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한 진출 기업들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00개가 넘습니다. 투자 건수는 4,700여 건이고요. 5년 이내에 1만 건을 넘어 10억 달러, 1,000억 달러를 새로 투자할 전망이다. 이렇게 책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가 1위고요. 우리나라 투자가 1위입니다. 베트남에 투자한 1위. 일본이 2위인데 중국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고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2차 생산 기지를 모두 중국에 두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삼성이 제조업 부문에서 국내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요. 해외에서는요. 11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런데도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고요? 참. 베트남에서요. 한국 기업이 고용한 인력이 현재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이 10%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는 실업자가 진짜 천지백깔인데 한국 기업들이
고환율로 밀어주고 가게를 희생해가지고 한국 기업에 살을 쪄놨더니 이 한국 기업들은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지금 베트남에서만 80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2020년에는 100만 명 고용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나빠 진짜 한국 기업. 한국 기업이 아니야 이놈 새끼들 아주 그냥. 우리가 어떻게 그 기업들을 살려놨는데요. IMF 때 어떻게 살려놨는데 한국 가게를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그 자산을 이전시켜가지고 기업을 살려놨는데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중소기업의 성장 신화의 대명사 락앤락 여러분들 주부님들 많이 쓰시죠 락앤락 락앤락이요 2000년 초반에 한국 생산기지와 중국 생산기지를 혼합해 가동했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진출 이후에는요, 아산의 생산 공장 중단했고요. 2014년 6월에는 중국과 베트남으로 산업기지 전면 이전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중소기업의 신화라고 불리는 락앤락이 국내 공장에 가동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출 생산에 대비한 공장 모두 베트남으로 옮겨버렸어요. 지금 없어요. 국내 공장이 없어요. 가동되는 게 락앤락이. 여러분 락앤락 불매하세요. 사지 마세요. 이게 대부분을 다 외국으로 빼돌려서 자기네 살만 찌우고 있는 기업을 왜 우리가 사줍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LG, 포스코, 두산중공업 다 베트남을 갔고요. 1, 2차 협력사, 아까 말했죠.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1, 2차 협력사 대부분 다 탈한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극심한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현 진출 기업 2,700개에서 앞으로 10,000개 이상의 기업이 베트남으로 산업 생산 기진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4차 산업이 아니라도 지금 이미 기업들의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구조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일자리가 앞으로 그냥 앉았어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4차 산업까지 본격화된다면 로봇, 인공지능, 무인자동차까지 다 거기에 뭐 드론, IoT, 사물인터넷 많아지면 여러분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십니까? 왜? 기계와 기계가 서로 소통하는데 사람이 필요 없어져요. 근데 앞으로 2020년이면 1조 개가 전 지구적으로 IoT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일자리는요. 진짜 그냥 패망 직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돼요. 돼. 이거 지나친 비관을 생각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셔.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저는 위기로 알고 준비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안은 무엇이냐? 저도 모릅니다. 제가 이걸 알면 한국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저도 모릅니다. 대안이 있어도 실현 방향성도 힘듭니다. 안타깝지만 대안은 각자 도생뿐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4차 산업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블록체인이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고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여러분의 일자리는 절대로 안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위기를 보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흐름 앞에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정말 엄청난 파도가 이게 장기간 우리가 볼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기를 못 느끼는 거지만요. 실상 따져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10년, 불과 1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거지가 되든지, 아니면 그래도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며 먹고라도 살 수 있을 그런 시대가 될 것인지.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보시고 취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 미리 다른 취지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생쥐가 되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라. 내가 줄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또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주님께 묻고 구하고 그 답을 얻으셔야 될 때입니다. 부디 드라마, 스포츠 이런 것은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열린 사고로 깨닫고 받아들이셔서 다가오는 위기, 요셉처럼 슬기롭게 여러분의 곳간을 채워넣는 그런 지혜가, 그런 복이 이 메시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는 이때 우리들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이 위기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디 하나님 다가오는 위기, 적어도 일자리를 잃지 않아 우리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가장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